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원인들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인에 똑같이 노출이 되면 비슷한 증상이 또 생길 수가 있어서 계속해서 비슷한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할 수는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 전문 아나운서 김다인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0% 이상에서 발생하는 매우 흔한 질환인 기능성 위장 장애. 누구나 이렇게 쉽게 겪기도 하는 질환인 만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차재명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시청자분들께도 교수님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강동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의 차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기능성 위장 장애라는 말이 와닿지는 않는데요. 혹시 어떤 질환인가요? 위장에 어떤 기능의 장애가 생겼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어떤 장기가 손상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상처가 나거나 그런 질환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능 자체가 떨어져서 생긴 여러 가지 질환군들을 합쳐서 기능성 위장 장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기능성 위장 장애와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 질환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게 좀 비슷한 듯 하면서도 좀 다른 면이 있는데요. 네. 기능성 위장 장애는 조금 더 넓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기능성 위장 장애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기능성 소화불량도 있고 기능성 변비, 기능성 설사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기능성 위장 장애라고 하면 가장 흔한 게 상복부에 주로 증상이 생기는 기능성 소화불량이 있고요. 주로 배꼽 아래쪽에 증상이 생기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능성 위장 장애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기능성 위장 장애는 사실 뾰족한 치료 방법이 없다고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개 이제 서양 의학은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치료하는 그런 의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폐에 뭐가 염증이 생겨도 그 원인이 결핵인지 세균인지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는 것처럼 장기 어떤 이상이 생기게 되면 그 원인을 찾아서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능성 위장 장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어디 고장난 데가 없지만 전반적으로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을 보완해주는 그런 치료를 가장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딱 집어낼 수 있는 그런 원인이 없다 보니까 치료가 또 쉽지 않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기능성 위장 장애가 만성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꾸준히 치료를 받다 보면 완치가 가능하기는 한가요?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그런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기능성 위장 장애가 그러면 특별히 어디가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증상들이 왜 생기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어디 특별히 고장이 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전거 오래 타면 녹슬어서 이 기름칠 안 하면 굴러가는데 소리가 나고 뻑뻑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는데요. 어디가 완전히 고장이 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인 기능이 잘 조율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딱 어느 시점에서 고장 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군이다 보니까 사실 증상이 언제 발병했는지도 정확하게 본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증상이 서서히 생겨서 오랫동안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걸 완치를 할 수 있을까? 완치가 쉽지 않은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위에 암이 생기면 암을 수술로 제거를 하면 완치가 되는 개념이죠. 근데 기능성 위장 장애 같은 경우는 사실 치료를 해서 증상이 좋아지면 일단 완치가 됐다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증상이 나중에 또 생기게 되면 내가 재발한 건가 또 치료를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개념 자체가 어디 특별한 데가 장기가 고장이 나거나 해서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증상 위주로 치료를 하게 되고 증상이 좋아지면 일단 완치가 된 걸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다만 이게 생기는
생기는 원인 자체가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원인들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인에 똑같이 노출이 되면 비슷한 증상이 또 생길 수가 있어서 계속해서 비슷한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할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환자분들의 완치는 약도 먹지 않고 내가 평생 이 같은 증상이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걸 완치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완치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기능성 위장장애가 꾸준히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 기능성 위장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이 일상에서 뭐 특히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기능성 위장장애를 겪는 분들은 사실 이 증상의 정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증상이 아주 가벼워서 병원에 오지 않는 분들도 꽤 있고요. 어떤 분들은 증상이 굉장히 심해서 대학병원을 여러 개를 전전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증상이 가볍건 심하건 간에 이 병이 더 진행을 해서 암이 발생을 한다거나 생명이 단축된다거나 그런 질환은 아닙니다. 다만 이 질병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약물 치료로 많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병원에 와서 늘상 말씀하시는 게 이거 약을 계속해서 먹어야 되니까 이건 내가 완치가 되는 게 아니고 약에 의존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약의 도움을 좀 받아서 훨씬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으면 사실 약을 먹는 게 더 나으신 거고요. 꼭 약을 먹지 않더라도 대개 이 질환이 악화되는 원인들이 잘못된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여러 가지 그런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악화되는 요인들을 좀 피하는 부분이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사실 이 우리 위장은 뇌와 굉장히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굉장히 아프다거나 아니면 설사한다거나 여러 가지 위장의 증상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런 것 말고도 일상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자극적인 음식들 맵고 짜다거나 아니면 신맛이 많이 강한 그런 음식이거나 또 개개인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특정 음식이 특정 환자에게 이러한 증상을 악화시키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음식은 사실은 피하는 게 답이거든요. 그런 음식을 계속해서 먹으면서 약을 계속 복용하는 건 사실 병주고 약주고를 계속하는 거니까 좋아지기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시면 비록 기능성 위장 장애가 잘 낫지는 않지만 굳이 약을 먹지 않고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편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선에서 잘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능성 위장장애 원인부터 증상 또 치료법까지 교수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교수님 말씀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차재명 교수님과 아나운서 김다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